20세기 한국 소설 28. 권 줄거리 안내 및 이메일 해설 조세희 윤은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작의 첫 작품인 메비우스의 띠는 수학교사가 학생들에게 메비우스의 띠와 굴뚝 청소를 한 두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한 아이만 얼굴이 더러워졌는데 누가 씻을지 묻는 질문을 통해 현실에서 선한 사람이 오히려 불행해지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의 부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안과 겉이 구분되지 않는 세계, 즉 선과 악,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을 드러내며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사랑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1970년대 서울 무허가 판자촌 낙원구 행복동에 사는 난쟁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세 남매, 영수, 영호, 영희가 재개발로 집을 잃고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과정을 그린다. 가족은 입주권을 팔지만 얻는 것은 거의 없고 아버지는 절망 끝에 자살한다. 영희는 투기업자에게 순결을 빼앗기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다. 작품은 도시 빈민의 궁핍과 소외, 계층간 모순을 현실적으로 그리며 약자의 좌절과 저항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조세희의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는 은강그룹 회장의 아들 경운의 시점에서 노동자 영수가 회장의 동생을 살해한 사건과 그 재판 과정을 그린다. 경운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본가의 시각에서 그들을 바라본다. 영수는 이상을 위해 행동했으나 사형을 선고받고 경운은 꿈에서 앙상한 가시고기 떼가 그물을 찢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환영을 본다. 작품은 자본가의 비윤리성과 노동자의 소외, 계급 간 갈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1970년대 산업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한다. 윤은길의 장마는 6.25 전쟁기, 긴 장마 속에서 한 집안의 두 할머니가 각기 국군과 빨치산으로 나간 아들을 잃거나 기다리며 겪는 갈등과 화해를 그린다. 외할머니는 전사한 아들을 애도하며 빨치산을 저주하고 친할머니는 산에 있는 아들의 생활을 믿는다. 점쟁이의 예언에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구렁이가 나타나자 친할머니는 실신한다.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달래어 보내고 두 노인은 화해한다. 장마가 끝나며 전쟁과 이념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희망을 보여준다. 윤은길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는 1970년대 광주 대단지 사건을 배경으로 도시 빈민 권기용이 가족과 함께 판자촌에서 강제 이주되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권 씨는 지식인 출신이지만 사회의 모순과 구조적 폭력에 밀려 막리를 하며 마지막 자존심인 구두 9켤레를 소중히 여긴다. 아내의 출산 수술비를 구하지 못해 집주인 나의 집에 강도로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결국 구두만 남기고 사라진다. 작품은 산업화 속 소시민의 소외와 자존심, 사회 구조의 비인간성을 비판한다. 1970년대 한국 참 숨가쁘게 달려온 산업화 시대였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빛나는 발전 뒤에 가려진 그림자는 또 어땠을까요? 문학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포착을 했는데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요. 조세희 그리고 윤은길 이 두 작가의 대표작을 통해 당시 사회에 좀 감추어진 목소리 또 인간적인 고뇌 이런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리고 윤은길 작가의 장마, 또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네. 이 작품들이 그 70년대 산업화, 또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개인의 삶을 어떻게 그려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시대의 모순에 맞서면서 인간적인 가치를 찾아 나섰는지 함께 좀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왜 지금도 이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울림을 주는지 그 핵심을 같이 찾아보죠.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무대가 되는 1970년대 한국 사회, 이걸 좀 이해해야겠죠. 굉장히 급격한 경제 성장을 막 밀어붙이던 그런 시기였지만
동시에 군사정권, 그러니까 이른바 유신체제 아래서 사회 곳곳이 좀 경직되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한강의 기적이라는 구호 뒤편에는 도시로 밀려든 사람들의 아주 힘겨운 삶이 있었죠. 아, 그렇죠. 급격한 도시화는 결국 빈부격차를 키웠고 또 뭐 열악한 노동 환경이나 도시 빈민 문제 이런 것들 아주 심화시켰습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언론 통제가 워낙 심했던 때라 문학이 그 현실을 고발하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창구가 되었던 거죠. 바로 그런 시대적 맥락 속에서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우리가 흔히 난서공이라고 부르는 이 작품이 등장했군요. 도시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난장이 가족 이야기, 또 공장에서 고통받는 아들의 모습, 정말 읽으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난소공은 산업화의 그 그늘에 가려진 도시 빈민, 또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을 그냥 정면으로 드러냅니다. 네, 특히 여러 인물의 시선으로 이렇게 조각난 이야기들을 엮어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연작소설 형식을 택했는데요. 아, 연작소설. 네, 이 방식 덕분에 문제의 어떤 다층적인 면모를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죠. 자료에서도 분석하듯이 뭐랄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폐수가 흐르는 현실과 저 멀리 펜지꽃 같은 아름다운 꿈, 이런 극명한 대비가 현실의 부조리를 더 아프게 느끼게 만듭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그 환상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난장이가 단란 아래 꿈꾼다거나 마지막에 그 쏴 올려진 쇠공 같은 설정들. 이게 참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게 되게 건조한 문체랑 어우러지니까 오히려 더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환상성이라는 게 단순히 현실 도피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 비극적인 현실을 더욱 낯설고 좀 비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장치인 거죠. 아, 낯설게 하기. 네. 한 평론가의 지적처럼 독자가 현실의 참혹함에 무뎌지지 않고 그걸 직시하게 만드는 일종의 충격요법인 셈입니다. 이상향을 꿈꾸지만 결국 좌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그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시 같기도 했고요. 정확합니다. 그 묘비우스에 띄는 끝나지 않는 어떤 고통의 순환, 이걸 상징하기도 하고 동시에 서로 다른 처지에 놓인 이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서 연대하고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질문하는 거죠. 물론 소설 속 인물들의 연대가 뭐 완전한 성공을 거둔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그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려는 그 시선 자체, 그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네. 조세희 작가가 이렇게 도시 빈민의 현실을 강렬하게 파고들었다면 같은 시대를 다룬 윤은길 작가의 시선은 또 다른 결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장마, 그리고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이 작품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윤은길 작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합니다. 우선 장마는 한국 전쟁의 비극을 어린아이의 눈으로 포착하죠. 네, 어린아이의 시선. 네, 국군인 외삼촌과 빨치산인 삼촌 때문에 갈등하는 두 할머니의 이야기가 중심인데요. 여기서 이 장마라는 배경 자체가 지루하고 답답한 전쟁의 상처, 또 이념 갈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두 할머니가 화해를 하잖아요. 특히 그 삼촌의 넋이라고 여겨지는 구렁이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굉장히 한국적이면서도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그 이념 대립보다 더 깊은 어떤 모성애, 그리고 토속적인 정서, 이런 걸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는 길을 모색하는 거죠. 네. 동시에 그 어린 나아가 겪는 죄책감과 성장의 과정도 담고 있어서 성장 소설로도 읽힐 수 있죠. 그리고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또 분위기가 좀 다르죠. 대학까지 나왔지만 현실에 좌절하면서 몰락해가는 소시민 권 씨의 이야기가 중심인데요. 네. 이 소설은 1971년에 실제로 있었던 광주 대단지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 실제 사건이군요. 네. 정부의 좀 준비 부족한 도시 빈민 이주 정책이 큰 혼란을 빚었던 사건인데요. 그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평범했던 한 개인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가,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죠. 권 씨에게 남은 아홉 켤레의 구두는 과거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지금의 비루한 현실, 그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소품이고요.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 선생이라는 인물의 역할도 좀 생각해 볼 지점 같아요. 권 씨를 안타까워하면서도 뭐랄까 적극적으로 돕지는 못하는 당시 지식인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렇죠. 오 선생의 시선은 연민과 이해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다가가지 못하는 소시민 지식인의 거리감, 이걸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난소공이 빈민의 현실 속으로 깊이 파고들면서 때로는 환상적인 요소를 상회했다면 윤은길 작가는 좀 더 거리를 두고 소시민의 시선을 통해서 그 몰락 과정을 보다 사실적으로 묘사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조세희와 윤은길 두 작가는 1970년대라는 그 고통스러운 시대를 각자의 문학적 방식으로 깊숙이 파헤쳤습니다. 강제철거 문제, 노동현실, 전쟁의 트라우마, 소시민의 좌절 같은 정말 무거운 주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큰 울림을 만들어냈죠. 네, 맞습니다. 이 작품들이 제기하는 문제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불평등의 문제, 일관적인 연대의 가치, 이런 것들은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돌아보게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문학이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세희 작가가 사용한 그런 환상적인 기법이나 윤은길 작가가 보여준 토속적인 정서, 혹은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 같은 이런 문학적인 장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또 감흥하는 방식 그 자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